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형편없다는 걸 현대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14억 명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이 어떻게 없냐는 것이죠.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그리고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인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축구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축구광인 시진핑 주석이 생일날 태국의 1대5로 대패하는 걸 보고 화가 나 축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의사가 그렇게 결정될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후 수많은 프로팀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일본의 6배,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평균 연봉을 선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국은 그럴듯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축구학교를 2만 개 만들어 5천만 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를 제패하고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호기롭게 발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월드컵 우승은 몰라도 아시아의 축구 강호가 될 것이란 점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 중국 축구는 누가 보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이 그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국내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수 수입은 중국 선수들의 연봉 인플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몸값이 한창 비쌌던 2019년에 중국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던 시절이죠. 실력에 비해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봉도 깎일 게 뻔해서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기량이 늘 텐데 중국 내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인 대비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에선 몸살이기 바쁘다는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명예보단 다치면 연봉에서 손해보는 현실이 더 앞선 거죠. 해외 진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가대표가 뛰면 열심히 뛰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집착하는 구단도 큰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 공격수 위주로 선수를 사다 보니 프로가 되기 어려운 공격수 포지션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골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죠. 감독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보니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당장 이기기 위해 축구는 반칙이 난무하게 됩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팀 전술 훈련을 피하는 바람에 중국 선수들은 비싼 돈 들여 외국 감독을 영입해 놓고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축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건 유소년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부진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소위 소황제 문제입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과보호 속에 자란 소황제들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팀 스포츠인 축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따내는 개인 종목과 달리 축구, 야구, 핸드볼, 배구 등 단체 종목에서는 하나같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모아 조기 교육을 하면 축구 기술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해 이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1년 학비와 생활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하죠. 실력 있는 아이가 아닌 부잣집 아이가 들어가 취미로 축구를 하니 실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소년 축구에서도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용, 연줄에 의해 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코치에게 주는 뇌물에 따라 주전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축구에 재능 있는 아이들의 도전 의욕이 일찌감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면 거기도 축구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FIFA 랭킹이 100위 밖에 있으니 26위인 우리에 비해 까마득히 아래죠. 중국은 80위고요.
하지만 인도는 한때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1950, 60년대가 전성기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멜버른 올림픽에선 4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인도 축구는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여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인도에서 잊힌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몰두한다는 명목하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고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면서 붙어죠. 그러던 차에 인도는 크리켓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서 열린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크리켓은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언론의 관심도, 엄청난 돈벌이가 따르는 스포츠 마케팅도 오직 크리켓 하나에 집중되었죠. 크리켓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체육 인재들이 온갖 종목으로 분산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선 크리켓에 모두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인도에선 유소년 축구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어 어렸을 때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도 어렵습니다. 축구를 하기엔 날씨도 너무 덥고 축구 경기장도 드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일부 중남미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도 축구를 잘하기만 하니 이게 인도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에선 잔디밭에선 소를 키우고 남은 공간에선 크리켓을 한다고 하니 그 큰 땅에 축구를 할 만한 변변한 공간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듯 각기 다르지만 쏙 빼닮은 두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축구 행정을 축구인이 아니라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축구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축구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중국 축구를 망쳐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창단한 구단일수록 구단주의 전행이 엽기적이라 체불은 물론 하루아침 사이에 팀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축구협회에 대한 권력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월드컵에 참가 금지를 당했을 지경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나라 모두 학부모들이 자녀가 축구하는 걸 극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축구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축구보단 검증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사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합니다. 부모들의 압력으로 학교에선 축구뿐 아니라 체육활동 자체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야말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인도의 모든 학부모의 꿈은 아이들을 공대에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이나 인도 국립공과대학을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삼성에서 대부분 데려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51만 원인 나라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팔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하나 나오면 집안 전체가 뒷바라지에 나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능이 있다고 축구를 한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성공 경로가 사실상 엔지니어 하나뿐인 인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축구에 매달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 나름 했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고 인도는 여전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 클럽인 아스널의 연구 결과 메시급의 축구 재능은 20만 명당 1명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인도엔 각 7,000명의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꼽힐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영원히 묻혀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만큼은 메시가 축구가 아닌 탁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92년 8월 10일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성난 민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창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 궁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중 숫자의 겁을 집어먹은 왕의 근위병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부대만이 필사적으로 군중과 맞서 싸웠습니다. 서로 간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프랑스 시민군들이 퇴로를 열어줄 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왕과 왕비는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모두 78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한 것일까요? 프랑스 왕에 대한 충성심? 아닙니다. 그건 조국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죽은 병사에게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나라입니다. 산만 전 국토의 70%입니다. 여기에 호수를 합치면 75%입니다. 경작지가 겨우 25% 뿐입니다. 그마저 냉해가 심해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스위스는 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통했습니다. 장남은 그나마 작은 땅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형제들은 해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용병 사업입니다. 스위스는 가난했지만 군인들의 용맹함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폐활량이 뛰어났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싸우느라 많은 실전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은 아주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급할 때면 이들을 찾았습니다. 백년 전쟁, 부르고뉴 전쟁,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유럽의 굵직한 전쟁 뒤에는 늘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조차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비는 오로지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몰살도 감수했습니다. 용병 얘기를 이렇게 말머리 삼아 길게 하는 것은 스위스가 잘 살게 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었다와 비싸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부국이 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중립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스위스는 유럽의 거의 중앙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주변으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이들에 의해 스위스는 툭하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중립국을 추진해왔고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용병 산업은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이 중립국의 지위가 스위스의 부국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스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오직 산업 중심으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선 위그노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전쟁입니다. 이때 많은 위그노 즉 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스위스는 칼뱅과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이미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넘어온 위그노 중엔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시계공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 시기 스위스엔 보석 세공업 같은 정밀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검소한 삶이 강조되던 종교개혁 분위기로 인해 이들이 대거 시계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이들이 위그노의 장인들에게 시계 제작 기술을 배웠고 여기에 세공업자 특유의 정밀함이 더해지자 품질이 뛰어난 시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라 무역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계는 스위스의 여러모로 딱 들어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산길이 많은 나라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이라면 운송이 어려워 외국에 내다 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부가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스위스의 상인들은 큰 가방에 시계를 가득 담아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독일로, 이탈리아로, 네덜란드로 시계를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용병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스위스 역사상 첫 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18세기 후반에는 제네바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계 산업에서 일하며 연간 8만 5천여 개의 시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고가의 명품 시계로 세계를 휩쓰는 시계의 나라 스위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이 아주 비쌌고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이들을 찾았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위스 시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스위스 시계는 비쌌고 그럼에도 높은 품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싼 제품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 제약사업입니다. 스위스의 제약사업은 처음엔 염색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프스에서 나는 여러 식물을 이용해 천에 갖가지 색을 물들이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스위스인들은 점차 알프스의 산자락에 진귀한 약초가 산더미처럼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들은 약초를 알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담아 알프스의 봉우리를 넘어 전 유럽에 내다 팔았습니다. 약초는 시계보다도 가벼웠고 부가가치도 높아서 가방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약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신약 발매 1위 기업인 노바티스, 항암 치료제 1위 기업인 로슈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보잘것없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시켜준 1등 공신은 시계와 함께 섬유산업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방적기를 들여오면서 스위스는 본격적인 섬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으로 더 이상 기계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일순간 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직접 방적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여기에 사상 최초로 디젤 엔진을 달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덕에 한때 스위스의 섬유산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스위스산 방직기계도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1900년엔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섬유산업에 종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산업의 발전에는 스위스 용병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용병이 파견되다 보니 각국의 시장 사정에 밝았고 이들을 신뢰하는 인맥들도 많아 쉽게 팔도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약소국이었을 때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는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에 눈뜬 스위스에겐 교통의 요충지가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너머의 나라들과 교역을 늘리기 위해 19세기 초에는 도로 건설에 주력했고 19세기 중반에는 철도망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스위스에겐 전혀 기대치 않았던 또 다른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위스 경제에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럽의 부유층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어선 35만 명의 관광객이 스위스를 찾아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와 섬유, 관광과 제약 등에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자 스위스는 금융업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은행 사업의 성공은 알프스에 갇힌 빈국 스위스를 일약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업 역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이주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루이 16세가 신교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철회하면서 제2차 위그노 탈출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로 온 위그노들 중에선 신흥 재력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노바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치를 일삼던 루이 16세가 이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게 창피했던 것이죠. 스위스 은행 하면 예금주와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밀주의로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루이 16세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위스의 금융업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건 스위스가 중립국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스위스라면 자신들의 돈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부자들은 안전한 나라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위스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돈은 독일이든 영국이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지는 순간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석유를 대는 아랍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스위스 프랑을 요구했습니다. 허구한 날 침략을 당하던 그리고 용병 외엔 먹고 살 길이 없던 이 가난한 나라의 돈이 일약 기축통화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긴 유럽의 부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치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독일 부자들이 맡긴 돈도 고스란히 스위스 은행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찰 많기로 소문난 유태인의 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압력으로 유태인 후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찔끔 주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스위스의 금융업은 스위스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리스크가 적은 스위스의 안정성이 부각되자 수많은 국제기구들도 스위스에 잇따라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국제적십자사, 국제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결제은행 등 30여 개의 주요 국제기구와 250여 개의 NGO 단체가 스위스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도 스위스에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해외기술센터를 포함한 5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이 나라의 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가 부유해진 그 기저에는 용병에서 보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립국이 되면서 오랜 세월 전쟁을 피한 덕에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산업 흐름을 보면 또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역량의 집중화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오늘날에도 870만 명 정도입니다. 영토도 남한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분야의 산업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특정 분야의 산업에 올인해 왔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계, 제약, 섬유, 관광, 금융이 모두 그랬습니다. 온 역량을 집중해 특정 산업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스위스가 지금까지 수백 년간 반복해온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스위스는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얼핏 알프스의 대자연 풍경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바로 첨단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스위스는 크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이공계의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는 직업학교도 단 15%만이 진학하는 대학교도 이공계가 절대 다수이고 절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계에서 시작된 정밀 기술에 전자공학을 결합해서 의료기기, 선박터빈, 발전설비, 정밀 측정기는 물론 우주 비행선까지 최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고 그럼에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만 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용병으로 목숨 팔아먹고 살던 나라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2천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로마에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라 하고 이집트에선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가, 성경에선 하느님이 노아의 방주 주인공인 노아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위고는 역시 휴머니스트답게 이의 반론을 제기하며 물은 신이 만들었지만 술만큼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 연구에 의하면 술은 신도 인간도 아닌 원숭이가 맨 처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움푹 팬 바위에 원숭이가 숨겨놓은 과일이 발효된 것을 우연히 인간이 맛보게 되고 이것이 술로 발전했다는 설이죠. 이후 술은 선사시대 이래 거의 모든 곳에서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몇몇 예외 지역은 있죠.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알래스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살던 건조 지역 같은 곳 말입니다. 자연 발효가 일어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들이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술을 마셔왔으니 다양한 술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과 함께하는 안주죠. 동양,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지만 서양과 대비상 동양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암튼 이곳에선 안주 없는 술은 상상하기 어렵죠. 반면 대부분의 서구권에선 아예 안주라는 개념이 없어서 대개는 그냥 술만 들이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술은 고대 사회 어디든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던 성스러운 음료였습니다. 원래는 제물로 고기와 피가 주로 바쳐졌죠. 그러던 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인류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제물의 성격이 바뀌어 갔습니다.
희생물로 바치던 짐승이나 인간은 각종 음식이, 피는 쉽게 그리고 언제든 대량 추조가 가능한 술로 대체되었죠. 특히 이런 현상은 동양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신에게뿐 아니라 조상에게까지 풍요와 안녕을 비는 제사의식이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제사 후에는 제사상의 음식과 술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었죠. 이때부터 동양에서 술은 여러 음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북아에 유독 이런 문화가 정착된 건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사회는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 파종, 추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절대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술은 이미 만들어진 우리라는 집단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친교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면서 흔히 하는 말인 오가는 술잔 속에 쌓이는 우정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확대돼 술이 잘 모르는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도 하게 된 것입니다. 술자리가 친교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서로 술을 권하는 권주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서로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대장 문화로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 마시게 되는 술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죠. 친교에는 접대의 의미도 있어서 술과 함께하는 거한 음식을 차리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안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주 없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속이 부대끼게 마련이죠. 안주라는 이름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주에서 한문 누를 안자는 안마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술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술 기운을 지그시 누른다는 뜻입니다. 술이 음식의 일종이고 한 자리서 많은 양을 마시다 보니 서양과 달리 동양의 술은 알코올 도수가 훨씬 약한 편입니다. 곡주나 과일주 등 발효주가 많은 편이죠. 물론 중국의 독주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한중일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에서 술은 강력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술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은 한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 그 반대는 조직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술이 갖는 이런 강력한 비언어적 뜻을 알기에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서양은 어떨까요? 물론 서양에서 안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런던이나 파리, 로마 같은 대도시의 술집에선 간단한 과자나 감자튀김, 견과류 등을 내주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핀초스처럼 간단히 집어먹을 수 있는 여러 핑거푸드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홈파티 등에선 술과 함께 샌드위치나 핫윙 같은 간단한 음식이 차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펍이나 주점에선 술만 파는 게 보통이죠. 특히 위스키, 고냑, 스카치 같은 독한 술일수록 더 깡술로 마십니다. 안주가 나오더라도 동양의 푸짐한 요리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실제로 안주라는 단어를 영어로 검색해보면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스낵, 사이드 디쉬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주하고는 역시 딱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없다는 건 서양의 안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동양에선 술이 음식의 하나이지만 서양에선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음식과 함께 발달한 술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와 맥주입니다. 동양처럼 알코올 도수가 약한 발효주들이죠. 하지만 동서양의 술은 태생부터 용도가 달랐습니다. 석회수는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고민입니다. 석회질이 가득한 이물을 그냥 마실 수 없었기에 맥주가 만들어졌죠. 맥주는 이뇨 작용으로 인해 석회질이 몸 안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맥주가 서민의 음료수라면 포도주는 귀족의 음료수였습니다. 와인은 순수하게 포도로만 발효시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벽돌처럼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적시 먹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맥주와 포도주는 술이 아닌 물의 대용품이니 안주와 함께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맥주와 포도주는 반주로 식사와 함께 먹는지라 따로 안주를 준비하는 문화 자체가 생길 여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맥주와 포도주가 음료수라면 유럽에서 비로소 술 대접을 제대로 받은 건 위스키, 고냑 같은 증류주였습니다.
유럽에서 증류주의 역사는 술 전체의 역사에 비해선 무척 짧습니다. 증류하는 기술 자체가 십자군 전쟁 와중에 이슬람 세계로부터 배워온 것이죠. 하지만 증류주 역시 동양처럼 교류를 위해 여럿이 모여 함께 마실 일은 없었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많은 지역이 반농, 반목 상태였습니다. 농사도 벼농사와는 노동력 밀집도가 한참 떨어지는 밀농사 위주였죠.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페스트가 퍼지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으면서 수백 년간 유럽 전역이 공포 속에 빠져 지내야 했죠. 페스트에 대한 아무 치료제가 없었던 이때 알코올이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막연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증류주가 유럽 전체에 본격 유행하게 되죠. 전염병의 특성상 모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증류주 역시 혼자 조용히 즐기는 술이 되어갔습니다. 혼자 이 독한 술을 아무 데서나 한두 잔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증류주 역시 안주가 필요 없었죠. 이후 증류주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알코올 도수와 향을 선택해 마실 수 있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위스키와 코냑은 이처럼 향을 함께 즐기는 술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안주를 함께 먹으면 향이 지워져 오히려 피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럽이 펍에 가면 서서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TMI지만 이건 유럽에 안주가 없어서 가능한 술 문화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술집들은 안주 없이 술만 팔아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겨우 맥주 한 잔 놓고 한두 시간씩 떠드는데 말입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없더군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독일 제국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보니 세계의 식민지는 이미 열강들의 차지였습니다. 단독 진출은 무리라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동양에서 협력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력자인 이용장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일산 순종 셰퍼드 2마리를 고르고 골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몇 달 뒤 이용장으로부터 서신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듯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문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셰퍼드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양인들이 비 오는 날 굳이 우산을 쓰지 않는 것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장대비에 모자 하나만을 눌러쓰고 거리를 걷는 남자들의 모습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 서양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서양인들의 몸은 방수철이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는 오리곤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가 잦은 곳 중 하나입니다. 2017년 한 신문사가 1,7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가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 안 가져간다는 응답이 무려 66%나 되었고 항상 가져간다는 사람은 겨우 5%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운 게 좋아서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귀찮게 우산 들 바엔 비 맞아 꿉꿉한 몸으로 종일 지내는 게 더 나은 모양입니다. 비의 특성이 우리와 좀 다르긴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서양에선 우리와 같은 장마가 없습니다. 유럽에선 특히 한국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가 드물죠. 대신 부슬부슬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내립니다. 그것도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니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반복되는 데다 비가 와도 대개는 금방 그치니 우산을 매번 챙기는 게 참 번거롭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심해 비가 사방으로 뿌려대니 우산이 별 쓸모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우산은 비싸기만 하지 별 효율성은 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빗물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 우린 내리는 비는 모두 산성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맞으면 몸에 해로움으로 우산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서구인들은 산성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합니다. 씁쓸하지만 양쪽의 공기질이 다르다는 얘기겠지요.
산성비가 아니더라도 우린 여전히 공해로 오염된 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비를 그냥 몸에 맞아도 괜찮은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산을 써야 할 필요성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양 남자들이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비 맞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도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우산을 쓰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 비옷을 더 권장하기도 합니다. 삼보 승차라고 3걸음 이상이면 무조건 자동차를 탄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모든 곳을 자동차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우산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서양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는 남자 특유의 마초 근성입니다. 서양에선 남자가 우산 쓰는 걸 남자답지 못한 나약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더 심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무척 창피해 합니다. 유럽보다 더 보수적인 분위기인 미국에선 우산을 쓰면 아예 게이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미국에선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남성성을 은근 강요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라면 늘 근육을 단련해야 하고 미식축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거친 스포츠를 즐겨야 하며 음악도 락이나 헤비메탈을 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반면 걸그룹 같은 여성의 음악을 듣는다거나 헬스를 안 하거나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거나 옷과 머리에 신경 쓰거나 백팩이 아닌 토트백 등을 들면 게이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와인을 마셔도 게이죠. 여러 차례 미국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는 배우 이병헌도 미국에서 난데없이 게이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겨우 앞머리를 아래로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마초 문화는 영국, 프랑스, 아메리칸 원주민들과의 영토 확장 전쟁과 무법자들이 특식을 벌였던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과 서민층들 사이에서 성행할 뿐 중상류층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마초 문화를 하위 문화로 경멸하며 비 오면 누구보다 먼저 당당하게 우산을 꺼내 쓰고 다니죠. 당연히 와인도 즐기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산은 비를 막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산의 영어 단어인 엄브렐라는 그늘이라는 뜻의 라틴어인 움브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산은 들고 다니는 그늘이라는 뜻으로 비가 아니라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만이 처음부터 양산과 우산 겸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모두 종교나 의례 행사를 주관하는 남자용어로 만들었고 고위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우산은 너무 크고 무거워 대신 들어주는 신하나 하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첫 흔적이 발견된 우산은 그리스 로마 시절엔 부유한 여성들의 양산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몰라크 우산은 긴 세월을 건너뛰어 17세기 프랑스에서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때도 우산은 주로 여성들의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건 사람을 젖게 하려는 하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는 종교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컸습니다. 우산의 무게도 보통 2kg에 달해 실용성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마리우스라는 금속 기술자가 가벼운 접이식 우산을 만듦으로써 프랑스에선 우산이 드디어 비를 막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하이힐로 멋내기를 즐겼던 루이 14세가 이 우산에 반해 5년간 생산 독점권을 주면서 하루아침 사이에 우산은 귀족들의 필수템이 되었죠. 영국은 18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조너스 한웨이라는 사업가에 의해 우산이 들어왔습니다. 남이 조롱하든 말든 한웨이는 날씨에 상관없이 30년간이나 우산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덕에 우산의 실용성이 알려지면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신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에선 우산을 그 이름을 따 한웨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우산은 비를 막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유럽의 집들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파리건 런던이건 유럽의 주요 도시엔 아직 하수도가 시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대소변은 요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2, 3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창밖으로 오물을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봉변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프랑스에선 반드시 물조심이라고 외친 다음에 버려야 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신사들은 잽싸게 우산을 펼쳐 값비싼 양복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우산은 19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서구에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초 문화에 민감한 일부에선 우산을 쓰면 게이 취급을 당할까봐 우산을 피하고 있죠. 진짜 사나이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마초는 원래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로 남에게 존경받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을 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겨우 비 맞는 게 진짜 사나이라는 건 마초를 너무 지나치게 싸구려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산 얘긴 끝났지만 혹 비스마르크와 이용장의 그 얘기가 궁금하신가요? 역시 정사가 아닌 일설에 의하면 비스마르크는 개를 잡아먹은 이용장을 대세를 함께 도모할 수 없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화 차이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중국과 독일의 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둘은 20년이 더 지나 이용장의 세계 순방길에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용장의 나이는 74세였고 비스마르크 역시 사실상 은퇴 상태라 그 어떤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기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만을 놓고 보면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겨우 우리의 절반입니다. 1인당 GDP가 3분의 1 수준인 중국과도 별 차이가 없고 숙련직은 오히려 중국이 더 높을 지경입니다. 대만의 임금이 유독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990년대 말 IMF로 우리 경제는 쑥대밭이었습니다. 반도체 고모우간에 투자는커녕 살아남기에 급급한 시기였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대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자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에 70조 원을 쏟아부었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대만 전체를 실리콘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OEM 업체에 불과했던 TSMC는 시가총액이 삼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덕에 대만은 2022년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역전되었지만 양국의 1인당 GDP는 거의 같아졌습니다. 평소 한국에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진 대만인 만큼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대만의 월급은 대졸 초임이 평균 150만원대에 대기업 부장이 되어봐야 250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타이페이의 집값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서초구를 능가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낮은 물가 덕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미 포기한 부동산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까지 껑충 뛰고 있습니다. 대만 청년의 빈곤을 상징하는 게 타오팡입니다. 타오팡은 아파트를 여러 채로 쪼갠 일종의 원룸입니다. 최대한 면적을 넓히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든 불법 증축이죠.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타오팡이 타이페이에선 월세가 4~50만원 합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이 좁아 터진 방에 써야 하니 미래를 위한 저축에 나설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니 10% 중반대의 실질 실업률을 뚫고 취업한다 해도 대만 젊은이들의 월급으론 집을 사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엔 28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월급을 모아야 타이페이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를 기록할 만도 하죠. 이런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타이페이의 집들은 20%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여러 채를 가져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서 대만의 부동산 부자들이 싸게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 절망한 대만의 젊은 세대는 자국을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연히 귀도, 즉
고스트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귀신 들린 섬 혹은 저주받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헬조선처럼 귀도는 대만 청년들의 분노가 응축된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만에선 졸업생을 앞둔 대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만의 임금이 이렇게 낮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OEM 사업이 주력인 대만의 독특한 산업구조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만은 OEM보단 ODM입니다. 둘의 차이라면 OEM이 외국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단순 생산하는 것이고 ODM은 자체의 기술로 상품을 만들 때 주문 기업의 브랜드로 팔린다는 점입니다. OEM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하고 기술력이 한 단계 높은 대만은 ODM 위주죠. 하지만 OEM이든 ODM이든 결국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없는 하청기업이란 점은 같습니다. 1970, 80년대 우리가 대기업의 자원을 집중해 중공업 위주로 경제 개발에 들어갔다면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자제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위탁 생산, 즉 OEM은 대만의 저비용 고효율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와 마케팅 부담이 없어서 좀 더 쉽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초기 산업을 국영기업이 주도하면서 조성된 보수적인 경제의 생태계가 분명 한몫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덕에 대만은 2002년까지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린 IMF 등 온갖 부침을 겪으며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가 됐죠. 하지만 OEM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현대자동차처럼 글로벌 파워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가격도 올리고 그 수익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 그 어디에도 상표가 붙어 있지도 않고 제품가를 인상해도 계약액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OEM 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끊임없이 원가 절감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대만엔 비슷한 일을 하는 중소기업이 너무나 많아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은커녕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경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임금을 후려치는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국제무역에 본격 뛰어든 게 대만엔 악몽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끼리의 경쟁도 벅찬데 이젠 하청을 따내기 위해 중국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노동력은 더 저렴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밀려 문을 닫는 대만 기업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만의 경제 성장도 임금 인상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기업들을 앞세워 중국 경제 성장독을 톡톡히 누르면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생존에 몰린 대만 기업들은 아예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급팽창한 시장을 함께 노린 것이죠. 최고조에 달했던 2011년에만 대중국 투자액이 약 190조 원이었고 중국으로 일하러 간 대만인이 인구의 거의 10%인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으로선 대만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 게다가 언어가 같아 그 누구보다 쉽게 중국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임금만 놓고 보면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의 대거 이탈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대만 정부는 국내에 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물가를 계속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물가 따라 움직이는 임금도 당연히 억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중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만에선 장기간에 걸쳐 저임금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대만 정부는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자 2009년 22K 정책이라는 이름의 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면 그 회사에 22,000 타이완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3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2,000 타이완 달러는 한때 유행하던 우리의 88만원 세대와 똑같은 88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기업들은
일자리보다 졸업자가 더 많은 상황을 이용해 이 88만 원을 대졸 신입 초봉으로 굳혔습니다. 이후로 오랫동안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바닥이니 이후에도 임금을 끌어올리는 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가족경영기업, 직원들이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경직된 기업 문화, 임금 인상을 어렵게 하는 약체 노조 등도 대만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3,000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 약 4,460만 원입니다. 대만에서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은 TSMC나 미디어텍, 폭스콘 같은 세계적인 IT와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소수입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경제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분배율이 낮으면 경제의 성장이 과실이 개인보단 기업에 더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업은 더 부자가 되고 임금을 적게 받게 된 가게는 가난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배율이 높으면 그 반대가 되고요. 그런데 대만은 이게 너무 낮습니다.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을 생산하면 대만인들은 41만 원을, 기업은 59만 원을 가져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 베트남, 필리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은 분명 숫자상 선진국인데 분배는 동남아 수준인 셈입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게 보통 70%대입니다. 우리는 68.7%로 그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으로 사는 나라 대만에서 1인당 사치품 매출은 366달러로 우리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만의 저임금이 계속되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만의 월급이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건 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바닥에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반중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맞아 대만 경제가 호황이라지만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한 보통의 대만인들이 이걸 실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국가가 13자리의 숫자를 붙여줍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죠. 그리고 17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걸까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나라에선 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이 개인 식별번호가 사용되었기에 우리는 대부분 이에 대한 의문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국가는 우리를 이 숫자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우린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학할 때, 입대할 때, 취직할 때, 세금 낼 때, 병원 갈 때, 집을 살 때, 이사할 때, 심지어 핸드폰 살 때도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 내가 한 일은 모조리 국가에 보고되죠. 그러니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진국들은 일부러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나름의 개인 식별번호가 있긴 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최대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걸 주민등록번호로 통합한 우리와 달리 선진국에선 여권, 운전, 조세, 복지 등 목적별로 나누어 카드와 카드번호를 발급하고 이걸 최대한 행정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개 번호는 아무 의미 없는 일련의 숫자로 되어 있죠. 생년월일, 성별, 태어난 지방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는 전 국민에게 발급하는 아이디 카드가 있긴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증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모든 일상에서 아이디 카드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요.
게다가 평생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우리와 달리 10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임시번호죠. 이보단 의료보험번호, 연금보험번호, 납세자번호 등 목적별로 다양한 번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도 사실상 신분증이 없는 사회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전 국민적인 신분증을 만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사실 행정 효율만 따지면 국민 모두에게 번호를 붙이는 것만큼 편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야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 여론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지는 못했죠. 그랬더니 발급률이 2020년까진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이 카드와 연동되면서 최근 발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대입니다. 정부의 수능적인 일본 국민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조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죠. 미국 역시 전 국민이 갖는 신분증은 없습니다. 다만 9개 숫자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가 그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유의 기능인 조세복지는 물론 은행, 임대, 여권 발급, 인터넷 신청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죠. 하지만 우리와 달리 이 번호를 통해 그 어떤 개인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진도 없으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범죄자에게나 하는 지문 채취는 상상도 할 수 없죠. 발급이 강제도 아니고요. 신분증과 개인 식별번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알려면 사실 영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많은 나라가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국에선 살면서 관공서를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각종 신고와 서류 때문에 뻔질나게 동사무소동을 드나들어야 하는 우리와 달리 영국에선 흔히 평생 3번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를 할 때입니다. 이 중 출생과 사망신고는 본인이 하지 않으니 결혼만 하지 않으면 관공서를 한 번도 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의무도 아니고요. 물론 이사를 해도 관공서에 전입신고란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주민등록이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국가는 국민이 어디에서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선 안 된다고 여깁니다. 영국에선 투표도 신분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주소와 이름만 밝히고 원하는 후보를 찍으면 그만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말을 그냥 믿어야지 함부로 신원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선 출입국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드나드는 것을 국가가 왜 알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을 만들려면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우선 대부분의 나라처럼 운전면허증이 1차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럴 땐 동네에 나름 명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 여권에 붙일 사진 뒤에 이 사람이 여권 신청인 맞음이라고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출생등록서와 함께 제출하면 대부분 이걸로 끝입니다. 엉성하게 짝이 없지만 국가는 국민이 그렇다는데 확실한 이유 없이 의심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개인 식별번호와 신분증이 없어서 영국에선 실제로 대리투표도 가짜 여권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영국에선 지금까지 이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역대 여러 정부에서 행정 효율을 위해 우리 같은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영국 의회에선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이를 부결시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질까봐 경계해서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연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고 마치 히틀러의 독일처럼 국민이 늘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영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주민등록제가 시작될 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무엇보다 주민등록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여론에 밀렸죠. 그러다가 1968년 김신조 부장간첩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주민의 이동 실태를 파악해 난파 간첩을 색출하고 유사시 인력 동원을 위해라는 정부의
살벌한 배경 설명이 뒤따랐죠. 그러다가 1975년엔 지금과 같은 많은 정보가 담긴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유신 시대에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때 2만 3천여 종에 이르는 민원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정부는 출생, 결혼, 출산은 물론 학력, 병력, 병역, 혈액형 등 14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이 두려워하는 주민등록제가 가져올 지나친 국가 권력과 국가의 국민 통제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영국 같은 서구 세계처럼 없애야 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작은 국민 통제였지만 우린 이제 이 주민등록제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효율과 편리함, 신속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봤죠.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던 코로나 대응과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지급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라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에 취해서인지 우리는 세계에서 유독 국가가 개인정보를 마음껏 가져가도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정말 국가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정말 우리는 국가의 힘이 너무 세져 우리를 통제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서구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